이죠.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총리 때부터 이제 발목 잡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면서 계속 어깃장을 놓고 있는 상태로 갔고, 네. 그 상태에서 현재 김상조 위원장하고 강경호 외교장관이 임명이 됐고요. 딱 그 타이밍에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하게 된 이런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당도 아니면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은 아예 국회 운영 전반을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더욱 크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왜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엔 양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국회 운영위원장은요, 여당이 하는 겁니다. 달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하고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운영위를 안 하면 돼요. 뭐 안 하면 저희가 손해 볼 거 없어요. 예, 운영위가 지금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예, 주로 이제 감사하는 데거든요. 근데 뭐 국회 운영위원장이 무자격자가 하는 거와 같거든요. 근데 정세균 국회의장한테는 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운영위가 안 만들어지면은. 그냥 운영위가 있긴 있죠, 지금. 네, 있는데 이것도 다 탄핵의 여파로 인해서 조기 대선 하다 보니 생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상임위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 2년마다 바꿔요. 뭐 그러다 보니 생긴 일인데 이 야당 됐으면 당근 돌려줘야죠. 이 자리만큼은? 네, 그냥 상식적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돌려주고 있으니 명확히 말씀드리는데요. 운영위가 계속 파행되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파행이죠 뭐. 드디어 이제 이들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문재인 정부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대통령 만들어놨더니 정말 나라를 망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까지 안 갈 것도 같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네.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반드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우는 우리도 굉장히 익히 잘 알고 있는 국정원 출신이고 정보위원장도 했고 네. 지금 사드 관련되어 있는 저기 김천의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등등해서 막말도 되게 많이 하신 분인데 최근에 최고위원 선거 지금 다음 달에 있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쪽 출마를 하신 분이에요. 거기서 한 말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대통령 만들어 놨더니 정말 나라를 망하도록 하는 것 같다. 반드시 우리 당을 잘 기억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성공하고 총선 승리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는 점점점 대통령 선거까지 지금 안 갈 것 같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오래 못 갈 것 같다. 반드시 찾아오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못하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임기 못 채우고 탄핵당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걸 살짝 바꿔서 읽어볼게요. 지금 자한당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 예, 유권자의 표를 받아서 일 잘하라고 뽑아놨더니 대통령만 흔든다. 정말 자한당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바로 하십시오. 망했으면 좋겠더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이철우라는 분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끝까지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트윗을 날렸어요. 뭐라고 날렸냐. 자유한국당이 자한당이 내년 총선 때까지 못 갈 것 같다. 이랬더니 트윗에 답글이 그냥 혼났어요. 지방선거 때까지도 못 갈 텐데 그랬다고. 박근혜 정권 때 우리가 이슈를 아주 치열하게 다뤄봤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정도 되면은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야당 의원 한 명, 저는 지금도 귀태 발언이 굉장히 머릿속에 썩 남아있는데 네. 귀태 발언 같은 경우는 그 정권이 잘못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욕하고 있을 때 민의를 대변한 발언이었다고 보면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출이 높잖아요. 민의 발언이요? 네. 미니? 저? 민의. 예. 모든 게 다 최민희로 수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고 박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는 잘하고 있는 게 안 보이는 거고 후보자 한두 명 강행한 정도가 그들의 입맛에 안 맞을지는 몰라도 네. 이걸 국민 이름 빌어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당할 수 있다라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이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에서 아직 이게 헤어나질 못해서 탄핵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냥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건데 이것도 이제 뭐 이철우 의원이 대통령 탄핵 암시한 거를 경각심 차원에서 한 말이다. 누가 이걸 경각심이라고 봅니까? 막말이죠. 이런 의원은 국회의원 그만둬야 되고요. 국회의원 탄핵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지금 국회의원들께서 너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번 지역구로는 소환이 좀 힘들 것 같긴 하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주당, 우리 당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네. 그 막말 정당이다. 한국당은 막말 잘하기 누가 잘하나 경쟁 중이다. 지금 그런데 진짜 우리 당의 논평은 우아한 것 같아요. 현실 정치권에 계시는 분이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물론 저도 방송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민주주의라는 게 서로 간에 수준의 차가 있는 것이고 시간이 네. 지나야 되고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는 하지만 네. 속마음으로야 더 세게 좀 질러서 이런 사람들이 범국민적으로 매장되게끔 만드는 방법이 없냐 할 정도로 답답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지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인수위도 안 거친 옛날 같으면 인수위 기간에 대통령 탄핵시킨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나 또는 우리가 야당일 때로 생각해보면 조중동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하루 종일 그 이야기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편들이 왜 하루 종일 이거 보도 안 하는지, 왜 이철우 하루 종일 욕 안 하는지 정말 너무 편파적이고요. 네. 예, 종편이. 그리고 당장 국회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윤리 제소하고 의원직 제명 절차 밟고 이렇게 해야죠. 국민 85%가 지지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이분이요. 뭐 자한당 당대표도 아니세요. 자한당 최고위원 나가신 거 아닌가? 당대표 선거도 아니고 최고위원 네. 너무하세요. 물론 당대표가 그럼 더 큰일이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죠? 1인 시위라도 하러 나가야 될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쪽 입장에서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굳이 이해하려고 왜 그러세요? 그래야 분석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센 발언을 하면 할수록 자기들 당원들의 표가 많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그래서 그 14% 있잖아요. 탄핵에 마지막까지 반대한 14% 결집용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딱 14% 됐더라고요. 그러네. 이런 말로 14%가 결집한 거니까 영원히 14% 정당 이런 거죠. 그걸 지향하는 거죠. 지들끼리만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분위기를 주도해서 그 당이 만약에 새로운 지도부가 뽑히고 했을 때 네. 5년 내내 발목 잡기를 할 텐데 말이에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 사이에 한 번은 총선도 있는 것이고요. 3년 후에는. 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들 스스로는 입에는 되게 단데 결국에 몸에 독이 되는 상태. 그렇죠. 독사과를 드시고 예. 계신 거죠. 본인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깨달으실 것 같아요. 이 선거에 나가신 분들이 그중에 네. 몇 명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도울 것은 돕고 정말 잘못한다고 할 때 비판도 하고 그러면서 국정 파트너가 대보자가 돼야 되는데 예.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상태로 막말들로 한번 튀어보려고 하는 자세가 된다고 근데 하면 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 말하실 분들은 바른정당으로 다 가신 것 같아요. 그런가? 네. 이거 여기 진짜 유유상종 된 것 같아요. 이분들 총선이 지금 멀리 남았다는 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하느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몰살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조기 총선 안 될까요? 근데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는 있잖아요. 지방선거를 보고 나서는 아마 그 이후로 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좀 드는데. 일부 지역의 광역단체장 한두 석 빼고는 거의 차지하지 못할 것 같은. 근데 푸나님은요. 엄청 말이 격해지셨어요. 표현이. 짜증나니까. 요즘 왜 많이 짜증나세요? 저는요, 안경환 후보 낙마한 거를 너무 언론이 과다하게 얘기하고 새누리당이, 어떡해. 구새누리당이 이렇게 막 그 탄핵까지 운운하고 국민들은 좀 비웃고 계시거든요, 분위기가. 근데 춘하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말아요, 그대. 민희 하고 싶은 말 다 해. 알겠습니다. 이철우뿐만 아니라 그 강동호 서울시당 위원장도 네. 더 심한 말을 했고요. 거기는 이제 네. 지금 고발 들어가서요. 이분도 고발해야죠. 국가원수 모독죄가 없어져서. 안타까워요. 이분들이 이럴수록 자기들이 입지는 졸아들고 있다.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권이 뭘 잘못하면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뭔가 대안을 내놓으면서 자기들의 입지를 넓히는 게 야당의 역할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설사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런 정당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확장성이 떨어지면서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역에 지방선거 하나를 하게 되는데도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은 민주당하고 새누리당이 한 명씩 나눠 먹던 기초의원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이 찍어드는 게 줄어들면 다른 정당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이제 오자구도가 네.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굉장히 쫄아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요, 내년 지방선거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당 지지율이 우리 당은 50% 넘잖아요. 나머지 정당이 다 도토리 키재기 정도 시기세요. 뭐 지금은 이제 이런 그 막말로
탄핵에 반대한 14% 정도가 결집하고 계셔서 자한당이 뭐 10%에서 14% 사이인데 나머지 국민당, 뭐 바른정당은 거의 비슷해요. 예, 한 6%, 7%. 그리고 이제 행복한 부분은 저희 정의당이 잘하면 3등 딱 하실 것 같아요. 제1야당. 예, 그래서 될 수도 있다. 지역에서요. 자한당이나 바른정당 하나, 그다음에 우리당 하나, 그다음에 한 분이 됐는데 그게 우리당이거나 정의당일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기초의원들은 중선거구제 이런 게 좀 있죠. 네, 아직도. 중대선거구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방의회에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바른정당 정도가 보수를 재결집해서 보수가 재혁신되길 바라죠. 근데 이분들도 근데 뭐 요즘 청문회 정부에서 보니까 비슷하다고만. 근데 비슷한데 극우적이진 않으세요. 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문정인, 뭐 이름도 네, 비슷하세요. 네.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 이분이 지금 미국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하면 만약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미국과 상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사실은 이분이 이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났을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로서는 굉장히 내 마음에 드는 발언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푸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또 그게 마음 안 드는 사람들도 확 안 들겠죠. 근데 이런 건 있죠. 특보 정도가 공식적인 외교 라인을 통해서 외교 활동을 할 때 물론 이분은 이 발언들 같은 경우는 사적인 네. 걸 전제로 발언을 했고 그게 대통령의 뜻은 아니다라고 얘기까지 했지만 네. 그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언론들 사이에서는 뭐 굉장히 무슨 일이나 있는 것처럼 호들갑들 떨고 있으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청와대 쪽에서 조금 난감해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할 말 다 했는데 뭐 제대로 된 말 했구만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사드 문제가 사실 그 사안이 커진 거는 중국, 미중 간의 갈등 때문이잖아요. 그게 북핵 해결을 위한 사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드 문제는 사실 10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사안이라면 우리 언론이나 우리의 정치 상황으로 한 90 정도로 이게 좀 사실 사드도 과장된 것이잖아요. 그 사안 자체보다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이런저런 논란이 없는 게 낫죠. 예, 그리고 같은 표현을 해도 달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이제 문정인 특보 개인 스타일이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스타일이고 또 이게 특보는요 월급도 없어요. 활동비도 없어요. 명예직. 예, 명예직이기 때문에 물론 그 명예가 중요하긴 하죠. 다른 대통령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니까 중요하지만 이분이 교수의 자격으로 개인 자격으로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언론들이 막 지금 호들갑 비슷한 나 우아하게 말해야지. 호들갑스러운 보도를 하고 계신데 반해서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스터 문의 개인 견해로 본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 반영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우리 언론들이 막 취재를 하러 오니까 한국 정부에 알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극히 상식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특보의 논평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일 없어요. 이번에 6.15 남북 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했잖아요. 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네.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 그 기조에서 벗어난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뭐냐면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보고 누락 사건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 정권들에서 보면은 흔히 말해서 친미파의 우리나라 관료들과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이 일종 성역화되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조로 지금까지 외교를 완전히 망가뜨린 게 박근혜 정권의 외교 스타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하자 그러면 무조건 어떤 비판도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관행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약간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그 느낌을 조금만 주려고 하는 발언을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더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죽이려고 드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주로 언론이죠. 언론이 그렇고 보수 언론이 그 친미적 성향이 강하다. 이건 뭐 주지의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도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저희가 이제 제가 옛날에 민원연에서 논평 낼 때 논평 제목이 미국보다 더 친미적인 보수 언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보수 언론의 그 한미 동맹에 대한 수구적 태도가 결코 미국에서도 이게 좋아하는 태도는 아니다. 이제 동반자적 관계로 가려면 우리 언론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과 기득권 세력이 완전히 세상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기득권 세력들 말하자면 뭐 재벌 그리고 보수 언론 그리고 군부 구새누리식 정치인들 뭐 그다음에 관료 이렇게 묶어서 뭐 이렇게 뭔가를 약속하고 그리고 언론이 쫙 몰고 가면 몰고 가졌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닌 거죠.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기득권이라는 말 자체가 형해화될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친미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친미만 하지 말자는 이제 그거 미국하고 아닙니까? 친하게 지내야죠. 근데 중국하고도 또 친해야 또 먹고 살고. 그게 외교고요. 네, 그렇죠. 미국만 친하면 외교가 안 되고 그건 정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가 늘 얘기를 하는 게 그거잖아요. 한미일 삼각동맹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지금 일본이 요구하는 거는 미일한 수직 계열화해서 우리나라를 제일 밑에다 놓겠다는 거다. 그래서 한미일 삼각동맹은 허구다. 이 얘기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미일 대 북중러 이거는 없는 구도를 관념에서만 만드는 거고요. 요 구도 속에서 나오는 게 냉전식 사고 가 연장된 거죠. 그래서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해서 북한하고 대결한다. 이거에서 한치도 못 나간 거잖아요. 이건 70년대입니다. 지금 2017년임을 우리나라 일부 언론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친미들, 정미주의자들을 언론, 정치, 뭐 우리나라의 공무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분들이 진짜로 친미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싫은 거예요. 싫다 보니까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없다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포지션이 정미로 가버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들도 미국에 막 매달려서 그렇게 국익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아닐까.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이제 약간 각성된 네. 기득권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번에 보도 중에 저도 깜짝 놀랐던 게 트럼프가 사드 한국 배치 둘러싼 논란에 격노했다고 하면서 자세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연합뉴스의 신지용 특파원이라는 사람이 쓴 기사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격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익명으로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면 보통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차관급 아닙니까? 네, 네. 다음에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불러 한반도 안보 현황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드 지원 논란에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정보원 소스가 특정화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저도 언론학을 전공한 이쪽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가짜 뉴스를 만들려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민주당의 모 관계자, 고위 관계자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만들어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언론의 보도가 연합뉴스 한국 발로만 나왔지 외신에는 전혀 나오지 않은 문제. 요게 외신에 일부 나온 그 원문을 제가 봤는데요. 네. 그냥 익스프레스 정도예요. 그러니까 언급했다, 표현했다, 좀 강하게 표현했다. 요 정도의 기사를 제가 하나 봤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옮겨지면서 뭐 격노했고 욕설을 했고 이렇게까지 된 거죠. 계속 확대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짜 뉴스 수준으로까지 된 것 같습니다. 언론이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대고 네. 격노라니 이 의도는 다른 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트럼프 앞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면 네. 한국의 가장 중요한 통신사인 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 국고 보조금도 받고 있는 연합뉴스가 네, 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서 따라 베껴쓰기, 이걸 베껴쓰기한 언론사들이 수백 개가 지금 똑같은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의 캐릭터와 맞는 가짜 뉴스를 만든 거죠. 어허. 그러니까 이제 신뢰도가 좀 높아진 거긴 해요.
그렇더라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보도를 접했을 때 트럼프가 경로했으니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받아쓰기 맞아요. 보도하는 거 맞아요. 절대 안 되고요. 이런 보도가 나오면 이거는 모든 걸 다 떠나서 소박한 애국심에서라도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욕설을 누군가 했다면 이건 데모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 저 너무 애국적인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우리 네. 이주영 대령님. 대령 아니다. 막 좋아한다. 대위를 대령이라고 하니까 역시 다 좋아한다. 아, 실장님. 네. 군인이셨잖아요. 네네네. 학사장교셨어요? 아니면 뭐 삼사장교였어요. 삼사장교였어요? 네. 실제로 군인들은 생각했을 때 네. 뭐 주한미군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는 우리 자주국방이라든지 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속마음이 어쨌건 간에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주의자인 것인 오도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고 보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방식이 맞는 거잖아요. 아까 네. 그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친미만 하면 안 되는 거고 친미도 네. 해야 된다 주의가 맞아야 되는데 네. 실제로 군인 장교 입장에서 보면 네. 우리나라 군인들이라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위에 정말 윗대가리들, 네네. 별들. 네.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 그러니까. 아, 별들이 문제가 그러니까, 많나요? 실제로 문제가 많은지는 잘, 밝혀진 거 외에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이제 위관급 아래에 있는 간부들은 자주국방 하면서 솔직히 자긍심이 생기고, 뭐 이런 부분이 측면이 있는데, 너무 미군에 이제 의존하다 보면 솔직히 좀 아쉬운 감이 있죠. 물론 필요하지만, 네. 미군이 필요하지만 이제 우리도 자주국방에서 평시작전권을 가져온다거나 정시작전권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의 사기가 확실히 올라가는 측면이 확실히 있는 거죠. 저도 장교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제 소원 이루신 분이 저기 계시네. 중대장까지 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 중대장이 핵심이죠. 작전에 이렇게 몇 명 데리고 막 작전하고 막 그 영화에서 그렇죠. 보병 작전을 했을 때 중대장이 이제 맞아요. 네. 그래갖고 막 가서 제일 많이 죽는 것도 중대장이죠. 실제로요. 중대장이면은 저희 부대는 중대장이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나온 문재인 대통령 나온 부대는 중대장이 팀장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인 네. 거야, 그죠? 작전에. 팀장인데 몇 명 안 되고 일반 보병은 사실 한 200명, 160명, 200명 거느리는 그럼 어마어마하신 분. 대위는 높은 거네. 그렇죠. 네, 뭐 제가 너무 보병이었으면 휘하에 최소한 한 160명 정도는 거느리고. 100명 초반대 정도. 네. 네. 그럼 막 훈련도 시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네. 막 그게요. 때리고? 그 때리진 않았어요. 혹시나 독립부대 가면은 중대장이면요 거의 하늘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여단, 뭐 연대, 직할에 있는 중대장이면 굉장히 많은 건데 독립된 부대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거의 중대장이면 신이죠, 신. 정말 높으신 분이죠. 그분이 세상에. 옆에 계십니다. 어머. 20대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대에 그렇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실제로 이제 대대장 정도 되면 그래도 조금 먼 관계고 중대장은 자기 부대 내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 지나가면 있잖아요. 신병들은 거의 목소리가 복도가 떠나갈 정도로 지르죠. 충성! 이렇게. 네, 심각하죠. 충성! 되게 즐기셨을 것 같아요. 장교로 군대 가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 실상을 알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평시 작전권 그는 있고 있죠. 네, 전시 작전권이 전시 없습니다. 작전권이 네,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군인들 가끔씩 계시잖아요. 이번에 영입했던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 몇 분 빼고는 다 미국의 눈치 봐가지고 좋은 자리 가고 뭐 로비스트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방산비리 해먹고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떠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요. 지금 여기 얘기한 위관급, 영관급, 영관 중에 소령까지는 좀 애국심으로 무장돼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말뚝 박혔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진급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진급을 자기 윗대가리 다 해주는데 결국 별다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고. 근데 진짜 옛날에 제 친구는 자기 외삼촌인가 누가 그 육사 나와갖고 소령인데요. 맨날 집에 돼지고기 갖고 왔다? 유치해. 그래서 저 너무 신기했어요. 왜 군대에서 돼지고기를 가져오지? 그건 추사장이 갖고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 지금은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신할 수 예전이죠. 물론 있어요? 저 대학교 때예요. 네, 요즘은 체계가 굉장히 좀 잘 잡혀 있어가지고 그럼 금방 그 들통이 고기 납니다. 두근 그럼 두근 없어졌다 이렇게 족치고 일어나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병사들이 먹어야 될 거를 빼오는 거죠. 가져오는 거죠. 그럼 그것도 군수 비리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작은 비리죠. 네. 고기 이제 한 점밖에 안 오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한 5점 들어가야 되는 고기. 네. 어머, 그래 그 고기나 좀 자, 먹었는데.
얘기가 일단 좀 샜는데요. 네. 이 언론의 이런 문제, 실제로 이 사람들도 정리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미국이란 훨씬 더 막강한 파워를 가진 권력에게 이간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는 네. 저희가 민원연에서요,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주로 한 게 그런 이간 보도를 찾아내는 건데 뭐냐면 뉴욕타임즈 보도를 왜곡해서 외신이라고 우리 언론들이 보도하고 그랬다니까요. 그것만 찾기도 했어요. 문정인 특보, 사실 또 이런 분들이 한쪽으로만 계속 쏠려가고 청와대라는 곳은 막 지를 수 없는 곳이라 내부적으로는 문정인 특보가 할 말 사실 한 것 같은데 뭐가 잘못이냐 하지만 한쪽으로는 만나기 직전에 감정 상해 있으면 언론들에 의해서 감정이 상해가지고 결국은 직접 대화도 안 하고 감정 상한 상태로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언론들이 그 이간질을 막 해이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 네, 이런 지도자가 있구나 감격할 수도 있어요. 에이,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분 탄핵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분은 사실 탄핵감이죠. 러시아 정보기관이 미국 대선에 관여했다는 거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래놓고 그거 수사한 FBI 국장 잘라버려. 네. 그분 탄핵이에요. 예, 그거 탄핵 이건- 못하면 바보 같은 짓이지. 저는 되자마자 우리가 탄핵될 것 같다고 민정당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돼야 되는 분위기긴 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이제 요즘에 조금 더 떨어져가지고 70 한 5% 뭐 나오고 그러던데 떨어져서 75. 또 미국 갔다 오시면 또 한 5% 오를 거 뭐. 잘하고 오실 것 예, 같고요. 예. 트럼프 옆에 섰을 때 제가요 대선 때 연설할 때 미국, 중국, 러시아 지도자들 옆에 섰을 때 누가 가장 국익을 잘 대변하냐. 트럼프 옆에 문재인, 뭐 시진핑 옆에 문재인, 아베 옆에 문재인, 김정은 옆에 문재인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걸 보게 되네요. 나라에 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나가면 네, 박근혜 씨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약간 모자란 사람. 박근혜 씨래. 박근혜 씨라고 항상 했어요 저는. 맨날 그랬어요. 저는 대통령이라고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저 대통령이라고 하다 혼났어요. 박근혜 씨가 좀 약간 그 느낌 자체가 조금 부족한 느낌 있잖아요. 조금 못 미치는 느낌. 아니요. 시진핑하고 옆에 서거나 푸틴하고 옆에 서거나 그 당시에 오바마 옆에 서거나 오바마하고는 뭐 회견할 때 보면 뭐 딴 생각하고 있다가 뭐 콧소리 뻑뻑해대고 아베하고 서거나 할 때 자랑스럽지가 않았어요. 그 막 신나게 뭔가를 우리나라를 위한 걸 따올 것 같지가 않고 뭔가 당하고는 느낌이 들어서 좀 불편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외교 무대에 나가서 트럼프하고 어떤 모양으로 뭘 가져올지 실제로 외교라는 건 사실 별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간에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낳는 파생효과 그게 저는 외교라고 보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악수할 때 악력도 아마 트럼프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실 것 같고요. 그 얼굴 패권이라는 거는 그냥 패권이 아니라 인품과 이런 게 다 적절히 결합 이렇게 잘 믹스된 거라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것만 상상해도 아주 즐겁지 않아요? 상업적인 장사꾼과 인권 변호사의 전력이 그쵸. 주는 네. 아마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미국에서 만난 두 사람의 모습이 저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기대가 되고요. 지금 이런 논란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 이게 사실 강경원 후보자라도 이런 논란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요. 실제로 지금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봤을 때도 미국의 그런 외교 무대에서 활약하는 문재인 대통령 보면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이런 무식한 놈들 진짜 아유. 자 알겠고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한당님들. 좀 안 맞았나? 네.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 네. 까만권 3장 획득하고 가시는 거로. 3장밖에 안 돼요. 아까 중간에 한 장 또 줘서 4장 아니에요? 그런가요? 4장 그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그냥 한 장 더 써서 5장? 네. 5장. 그리고 이주영 실장님은 다음 주부터 좀 비중을 더 늘려주실 수 있도록 한번 뭔가 짜볼게요. 오늘 급작스럽게 들어오셔가지고. 군대 사병 얘기 좀. 자, 알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지금 오셨다가 바로 이제 김상조 위원장 네. 또 만나 뵈시러 가야 되고. 네. 자, 열일하시는 최민희 의원님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우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고 박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는 잘하고 있는 게 안 보이는 거고 후보자 한두 명 강행한 정도가 그들의 입맛에 안 맞을지는 몰라도 네. 이걸 국민 이름 빌어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당할 수 있다라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이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에서 아직 이게 헤어나질 못해서 탄핵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냥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건데 이것도 이제 뭐 이철우 의원이 대통령 탄핵 암시한 거를 경각심 차원에서 한 말이다. 누가 이걸 경각심이라고 봅니까? 막말이죠. 이런 의원은 국회의원 그만둬야 되고요. 국회의원 탄핵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지금 국회의원들께서 너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분 지역구로는 소환이 좀 힘들 것 같긴 하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주당, 우리 당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네. 그 막말 정당이다. 한국당은 막말 잘하기 누가 잘하나 경쟁 중이다. 네. 지금 그런데 진짜 우리 당의 논평은 우아한 것 같아요. 현실 정치권에 계시는 분이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물론 저도 방송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민주주의라는 게 서로 간에 수준의 차가 있는 것이고 시간이 네. 지나야 되고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는 하지만 네. 속마음으로야 더 세게 좀 질러서 이런 사람들이 범국민적으로 매장되게끔 만드는 방법이 없냐 할 정도로 답답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지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인수위도 안 거친 옛날 같으면 인수위 기간에 대통령 탄핵시킨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나 또는 우리가 야당일 때로 생각해보면 조중동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하루 종일 그 이야기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편들이 왜 하루 종일 이거 보도 안 하는지, 왜 이철우 하루 종일 욕 안 하는지 정말 너무 편파적이고요. 네. 예, 종편이. 그리고 당장 국회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윤리 제소하고 의원직 제명 절차 밟고 이렇게 해야죠. 국민 85%가 지지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이분이요. 뭐 자한당 당대표도 아니세요. 자한당 최고위원 나가신 거 아닌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우는 우리도 굉장히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렇죠? 국정원 출신이고 정부위원장도 했고 네. 지금 사드 관련되어 있는 저기 김천의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등등해서 막말도 되게 많이 하신 분인데 최근에 최고위원 선거 지금 다음 달에 있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쪽 출마를 하신 분이에요. 거기서 한 말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대통령 만들어 놨더니 정말 나라를 망하도록 하는 것 같다. 반드시 우리 당을 잘 기억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성공하고 총선 승리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는 점점점 대통령 선거까지 지금 안 갈 것 같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오래 못 갈 것 같다. 반드시 찾아오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못하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임기 못 채우고 탄핵당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걸 살짝 바꿔서 읽어볼게요. 지금 자한당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 예, 유권자의 표를 받아서 일 잘하라고 뽑아놨더니 대통령만 흔든다. 정말 자한당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바로 하십시오.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네. 이 이철우라는 분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끝까지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트윗을 날렸어요. 뭐라고 날렸냐. 자유한국당이 자한당이 내년 총선 때까지 못 갈 것 같다. 이랬더니 트윗에 답글이 그냥 혼났어요. 지방선거 때까지도 못 갈 텐데 그랬다고. 박근혜 정권 때 우리가 이슈를 아주 치열하게 다뤄봤기 때문에 그런 사안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정도 되면은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야당 의원 한 명. 저는 지금도 귀태 발언은 굉장히 머릿속에 쏙 남아있는데 네. 귀태 발언 같은 경우는 그 정권이 잘못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욕하고 있을 때 민의를 대변한 발언이었다고 보면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잖아요. 미니 발언이요? 네. 미니? 저? 민의 예. 모든 게 다 최민희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총리 때부터 이제 발목 잡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면서 계속 어깃장을 놓고 있는 상태로 갔고 네. 그 상태에서 현재 김상조 위원장하고 강경호 외교장관이 임명이 됐고요. 딱 그 타이밍에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하게 된 이런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당도 아니면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은 아예 국회 운영 전반을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더욱 크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왜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엔 양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국회 운영위원장은요, 여당이 하는 겁니다. 달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하고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운영위를 안 하면 돼요. 뭐 안 하면 저희가 손해볼 거 없어요. 예, 운영위가 지금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예, 주로 이제 감사하는 데거든요. 근데 뭐 국회 운영위원장이 무자격자가 하는 거와 같거든요. 근데 정세균 국회의장한테는 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운영위가 안 만들어지면. 그냥 운영위가 있긴 있죠, 지금. 네, 있는데 이것도 다 탄핵의 여파로 인해서 조기 대선 하다 보니 생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상임위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 2년마다 바꿔요. 뭐 그러다 보니 생긴 일인데 이 야당 됐으면 당근 돌려줘야죠. 이 자리만큼은. 네, 그냥 상식적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돌려주고 있으니 명확히 말씀드리는데요. 운영위가 계속 파행되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파행이죠 뭐.
드디어 이제 이들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문재인 정부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대통령 만들어놨더니 정말 나라를 망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까지 안 갈 것도 같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반드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많이 짜증나세요? 저는요, 안경환 후보 낙마한 거를 너무 언론이 과다하게 얘기하고 새누리당이, 어떡해. 구새누리당이 이렇게 막 그 탄핵까지 운운하고 국민들은 좀 비웃고 계시거든요, 분위기가. 근데 준하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말아요, 그대. 민희 하고 싶은 말 다 해. 알겠습니다. 이철우뿐만 아니라 그 강동호 서울시당위원장도 네. 더 심한 말을 했고요. 거기는 이제 네. 지금 고발 들어가서요. 이분도 고발해야죠. 국가원수 모독죄가 없어져서. 안타까워요. 이분들이 이럴수록 자기들이 입지는 졸아들고 있다.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권이 뭘 잘못하면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뭔가 대안을 내놓으면서 자기들의 입지를 넓히는 게 야당의 역할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설사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런 정당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확장성이 떨어지면서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역에 지방선거 하나를 하게 되는데도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민주당하고 새누리당이 한 명씩 나눠 먹던 기초의원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이 찍어드는 게 줄어들면 다른 정당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이제 오자구도가 네.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굉장히 쫄아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요, 내년 지방선거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당 지지율이 우리 당은 50% 넘잖아요. 나머지 정당이 다 도토리 키재기 정도 시기세요. 뭐 지금은 이제 이런 그 막말로 탄핵에 반대한 14% 정도가 결집하고 계셔서 자한당이 뭐 10%에서 14% 사이인데 나머지 국민당 뭐 바른정당은 거의 비슷해요. 예, 한 6%, 7%. 그리고 이제 행복한 부분은 저희 정의당이 잘하면 3등 딱 하실 것 같아요. 제1야당. 예, 그래서 될 수도 있다. 지역에서요. 자한당이나 바른정당 하나, 그다음에 우리당 하나, 그다음에 한 분이 됐는데 그게 당대표 선거도 아니고 최고위원 네. 선, 너무하세요. 물론 당대표가 그럼 더 큰 일이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죠? 1인 시위라도 하러 나가야 될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굳이 이해하려고 왜 그러세요? 그래야 분석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센 발언을 하면 할수록 자기들 당원들의 표가 많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그래서 그 14% 있잖아요. 탄핵에 마지막까지 반대한 14% 결집용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딱 14% 됐더라고요. 그러네. 이런 말로 14%가 결집한 거니까 영원히 14% 정당 이런 거죠. 그걸 지향하는 거죠. 지들끼리만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분위기를 주도해서 그 당이 만약에 새로운 지도부가 뽑히고 했을 때 네. 5년 내내 발목 잡기를 할 텐데 말이에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 사이에 한 번은 총선도 있는 것이고요. 3년 네. 후에는. 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들 스스로는 입에는 되게 단데 결국에 몸에 독이 되는 상태. 그렇죠. 독사과를 드시고 예. 계신 거죠. 본인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깨달으실 것 같아요. 이 선거에 나가신 분들이 그중에 네. 몇 명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도울 것은 돕고 정말 잘못한다고 할 때 비판도 하고 그러면서 국정 파트너가 대보자가 돼야 되는데 예.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상태로 막말들로 한번 튀어보려고 하는 자세가 된다고 근데 하면 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 말하실 분들은 바른정당으로 다 가신 것 같아요. 그런가? 네. 이거 여기 진짜 유유상종 된 것 같아요. 이분들 총선이 지금 멀리 남았다는 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하느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몰살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조기 총선 안 될까요? 근데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는 있잖아요. 지방선거를 보고 나서는 아마 그 이후로 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좀 드는데. 일부 지역의 광역단체장 한두 석 빼고는 거의 차지하지 못할 것 같은. 근데 푸나님은요. 엄청 말이 격해지셨어요. 표현이. 짜증나니까. 요즘